밤에 장막이 내린 서울의 심장부 JS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 팰리스 호텔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쏟아냈고 그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임서연은 이 화려한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유니폼을 입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빈잔을 치우고 새로운 음료를 날랐다. 미대 졸업을 앞둔 그녀에게 이런 고급 호텔의 아르바이트는 생계를 유지하고 비싼 화구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그녀의 눈은 연회장의 호화로운 장식보다는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과 몸짓을 더 자세히 쫓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의 캔버스에 담아낼 생생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었다. 연회장 한가운데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JS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로 사람들의 아첨과 인사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공허하게 떠다녔다. 32의 나이에 거대한 제국을 이끌게 된 그는 이미 세상의 모든 쾌락과 환멸을 맛본 사람처럼 보였다. 그에게 이 파티는 자신의 왕국을 과시하는 지루한 의무일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연회장 구석으로 물러났다.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며칠 밤을 새워 과제를 마친 탓에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 주스라도 한 잔 마시고 해요. 그녀는 VIP 고객처럼 보였고 그 친절의 서연은 잠시 경계심을 풀고 감사 인사를 하며 주스를 받아들었다. 주스는 상큼한 오렌지 향이 났지만 목을 넘어가는 순간 서연은 미세한 이물감을 느꼈다. 하지만 피로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현기증과 함께 몸에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녀는 비틀거리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하지만 약 기운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그녀는 복도를 헤매다 열려있는 한 방문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곳은 직원 휴게실이 아닌 호텔의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강태민이 파티의 소음과 위선적인 인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태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또 어떤 여자가 자신의 침실에 들어오기 위해 비열한 수작을 부린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어. 하지만 그의 경고에도 여자는 대답 없이 소파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혼란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태민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여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부류의 여자들과는 달랐다. 값싼 유니폼,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욕망이 아닌 순수한 고통만이 어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약에 취한 것이 분명했다. 태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의사를 부르는 대신 그녀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다. 이유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왕국에 허락 없이 침범한 이 작은 이방인에게서 처음으로 어떤 종류의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약에 취해 자신을 밀어내면서도 도움을 갈구하는 듯한 그녀의 모순적인 모습은 그의 통제욕을 자극했다. 그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열을 식히려 애썼다. 서연의 의식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몽롱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열기와 알 수 없는 갈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차가운 손길이 이마에 닿았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시원함에 매달렸다.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이성과 본능의 경계가 무너진 하룻밤의 실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를 짓누르는 숙취와 온몸을 감싸는 근육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전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들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화로운 방. 그리고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남자의 모습.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JS 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패닉에 휩싸인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낡은 유니폼과 그의 값비싼 셔츠가 어젯밤의 일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가 깨어나기 전에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고 신발을 손에 든 채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이것은 그저 끔찍한 실수일 뿐이며 평생 혼자만 간직해야 할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 하룻밤의 일을 필사적으로 지우고 싶었다.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오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서 작은 나무 머리핀이 빠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조각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이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태미는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당연히 여자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방 안에는 그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번호가 적힌 메모도 비싼 물건을 훔쳐간 흔적도 없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시선이 침대 옆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에 닿았다. 그것은 투박하지만 정교한 솜씨로 조각된 작은 나무 머리핀이었다. 이 값비싼 스위트룸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고 순수한 물건이었다.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를 거쳐간 수많은 여자들 중 무언가를 요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태민의 삶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를 시켜 그날 밤 호텔에서 근무했던 모든 여직원들의 신상 명세를 조사하게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하루만 일했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되었기 때문에 호텔의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를 찾으려는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약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그녀의 저항,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 태미는 생전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단순한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처음으로 피어난 작은 호기심 때문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서연은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잊기 위해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졸업 작품 준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날 밤에 기억과 함께 찾아온 몸의 미세한 변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피로감과 입덧 증상의 불길한 예감을 느낀 그녀는 결국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의 결과 앞에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서연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타일의 냉기를 느끼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강태민,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를 찾아가야 할까? 하룻밤의 실수로 생긴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 할까?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기집이 2개네요. 쌍둥이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나의 생명도 감당하기 벅찬 현실에 2개의 심장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기쁨보다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모든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홀로 거대한 섬에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낡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선택지는 명확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강태민을 찾아가거나 혹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거나. 그녀는 강태민을 찾아갔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운이 좋다면 그는 아이들을 인정하고 거에게 양육비를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겪어야 할 터였다. 그의 가족, 언론,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총수의 아이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꽃뱀으로 매도할 것이 뻔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재벌가의 상속 다툼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강태민의 그 차가운 눈빛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날 밤은 서로에게 그저 지독한 실수였을 뿐이다.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불행한 삶으로 밀어넣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엄마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라야만 했다. 결심은 굳어졌다. 그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조용히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는 짐을 꾸리고 아끼던 그림 도구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녀는 남쪽 바다를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꿈과 절망이 공존했던 곳이었다. 이제 그녀는 화가가 아닌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해안마을 은혜에 도착했다. 은혜 마을은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서연은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단층집을 빌렸다.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를 내고 나니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라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임신 초기의 입덧은 생각보다 지독했고 혼자 몸으로 무거운 배를 이끌고 생활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그림에 대한 열정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남는 시간에 자신의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캔버스는 더 이상 도시의 차가운 풍경이 아닌 은혜 마을의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마을 사람들은 혼자 몸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어떤 날은 옆집 할머니가 갓 잡은 생선을 가져다 주었고 또 어떤 날은 구멍가게 주인이 미역을 한알음 안겨주기도 했다. 서연은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물론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어볼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아가들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희들의 세상이 되어줄게.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될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그녀는 점점 더 강인한 엄마가 되어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고단함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결의가 엿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그녀에게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두 생명을 느끼며 그 어떤 부와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어느덧 만삭이 된 서연은 출산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아기들을 위해 손수 베넷저고리를 만들고 작은 아기 침대를 꾸몄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랑만큼은 그 무엇보다 풍족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길고 긴 산골 끝에 그녀는 마침내 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들 민중과 딸 민서. 두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아빠를 쏙 빼닮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사실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품에 안긴 두 생명의 온기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맹세했다. 이제 그녀의 삶의 이유는 오직 이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은 천사들을 지켜낼 것이었다. 은혜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 식구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임서연이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시간, JS그룹의 제왕, 강태민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작은 균열 때문에 좀처럼 평온을 찾지 못했다. 그날 아침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의 잔상은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에게 이토록 알 수 없는 감정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작은 나무 머리핀을 보관했다. 값비싼 명품들 사이에 놓인 그 투박한 물건은 마치 이질적인 섬처럼 보였다. 그는 가끔씩 서랍을 열고 머리핀을 꺼내 보곤 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친 나무의 감촉은 그날 밤 약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의 통제욕을 자극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는 비서실장인 최민호에게 특명을 내렸다. 그 여자를 찾아 그날 밤 스카이 팰리스 호텔 펜트하우스에 들어왔던 여자,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을 거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민호 실장은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그는 총수의 사적인 명령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JS그룹이 가진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동원되었다.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이 분석되었고 그날 근무했던 모든 직원들이 비밀리에 조사를 받았다. 인력 파견 업체들의 명단이 샅샅이 검토되었지만 임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수색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강태민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회사에서 더욱 냉혹하고 무자비한 경영자로 변해갔다.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의 앞에서 보고하는 임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떨어야 했다. 직원들은 총수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분노의 근원이 한 여자에게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직도 못 찾았나?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흔적이 너무 없습니다. 동명이인은 수십 명을 찾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유령이라고? 그의 인생에 유령 따위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JS그룹은 강태민의 냉철한 리더십 아래 나날이 번창했다. 그는 수많은 인수합병을 성공시켰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 그의 집착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섰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삶에 남겨진 유일한 미결 사건이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때로는 그녀가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꿈속의 그녀는 늘 희미한 실루엣으로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했다. 두려움과 경계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최민호는 이제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한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총수의 심기를 건드리는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수색은 여전히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었다. 강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를 찾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지독한 질문의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그날도 태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점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5년 전 그날 밤도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야경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그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들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는 천천히 집무실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5년의 세월 동안 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머리핀이 그를 맞았다. 그는 머리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작은 물건의 주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5년 전 그날 밤의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는 머리핀을 다시 서랍에 넣고 굳게 닫았다. 그의 얼굴에 다시 냉혹한 경영자의 가면이 씌워졌다. 감상은 끝났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그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길고 외로운 수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명의 시간은 그가 모르는 사이 아주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태민이 지독한 집착 속에서 과거를 헤매는 동안 임서연은 은혜마을에서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가꾸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우주에는 2개의 빛나는 별이 있었다. 아들 민준과 딸 민서.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2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의 외모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를 닮아 과묵하고 생각이 깊었지만 한번 집중하면 무서운 몰입도를 보였다. 민서는 엄마처럼 밝고 표현력이 풍부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서늘한 눈매는 영락없는 강태민의 축소판이었다. 서연은 가끔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그의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였으니까. 어느 날 서연은 읍내 서점에서 우연히 JS 그룹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JS 그룹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대한민국에서 JS 그룹의 이름을 피하고 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장학금과 해외 연수 기회는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은 그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대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바다라는 주제로 커다란 도화지를 채워나갔다. 민준이는 깊고 푸른 바다와 힘차게 헤엄치는 고래를 그렸고 민서는 반짝이는 햇살과 그 아래에서 웃고 있는 새 식구의 모습을 그렸다. 2아이의 개성이 어우러진 그림은 비록 기술적으로는 미숙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생명력과 행복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몇 주 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민준이와 민서가 출품한 그림이 수천 점의 경쟁작을 뚫고 대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서연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상식이 서울에 있는 JS 그룹 본사 아트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울, 그곳은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과거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큰 무대이자 소중한 추억이 될 터였다. 서연은 큰 결심을 했다. 5년이나 지났으니 괜찮을 거라고 그저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만 받고 조용히 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창밖 풍경에 신이 난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미소로 화답했다. 시상식장은 5년 전 그녀가 일했던 스카이 팰리스 호텔만큼이나 화려했다. 높은 천장과 눈부신 조명,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서연은 낡은 원피스 차림의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시간 무대 뒤 대기실에서 강태민은 지루한 표정으로 축사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린이 미술 대회 시상식 같은 행사는 그가 가장 귀찮아하는 종류의 대외 활동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 공헌 이미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만 했다. 그는 빨리 이 형식적인 행사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민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준비된 축사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시선은 객석의 그 누구에게도 고정되지 않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대상 시상의 시간이 되었다. 영예의 대상, 임민준, 임민서 어린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이름이 불렸다. 서연은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며 무대 위로 올려보냈다. 태민은 의례적으로 수상자를 맞이하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무대 위로 올라오는 두 아이,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아 있었다. 그의 피, 그의 유전자가 아이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의 굳어버린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무대 위로 안내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맑고 강인한 눈빛. 5년 동안 그의 꿈속을 헤집고 그의 집착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서연 역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더욱 깊어진 눈매와 냉철해진 분위기가 그를 더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5년간 지켜왔던 평화로운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터지는 플래시, 사람들의 박수 소리, 축하 음악 소리, 그 무엇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태민과 서연, 두 사람은 무대 위와 아래에서 서로를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민의 손에 들려있던 상패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최민호 실장이 재빨리 부축했다. 태민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그의 뇌리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어떻게 무대 위에서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강태민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시상 절차를 진행했다. 그의 손이 아이들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혈육의 끌림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건넸고 기념사진을 찍는 내내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임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필사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했다.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그림자처럼 막아선 남자가 있었다. 임서연 씨, 되십니까? 강태민의 비서 최민호였다.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저쪽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5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거대한 그의 성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만큼 비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민준이와 민서는 처음 보는 화려한 공간에 신기해하며 소파 위를 뛰어다녔지만 서연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5년 전보다 더욱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겠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명백한 증거였지만 그는 서류상의 확인이 필요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방식이 비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그녀는 엄마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며칠 후 검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서연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아이들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몰라 두려웠다. 마침내 강태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JS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로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혼자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거대한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실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강태민은 한 장의 서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친부 관계 성립 확률 99.99%. 서연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오고야만 것이다. 태민은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대신 다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건 결혼 계약서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사랑도 감정도 없는 그가 대체 왜. 태민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 아이들은 사생아로 살게 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완벽한 가정이 필요해. 그리고 나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처럼 설명했다. 아이들의 미래, 그룹의 안정, 그리고 스캔들 방지. 그 어디에도 그녀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읊조렸다. 법적인 부부가 되는 조건으로 임서연 씨와 당신의 가족에게는 평생 부족함 없는 부를 보장하지. 아이들은 JS그룹의 정식 후계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받게 될 거다. 그는 마치 매력적인 사업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가난에 찌든 그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테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겨보았다. 수십 개의 조항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권리를 올가매고 그녀의 삶을 강태민의 통제 아래 두는 내용들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후계자의 어머니라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돈으로 사려는 것이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모욕하는 처사였다.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엄마로서의 강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강태민의 완벽한 세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태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절이라고? 감히 누가 자신에게?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뭐라고 했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건 당신과 아이들의 인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야. 그는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당신에게는 이게 동아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 아이들을 올가맬 쇠사슬로 보여요. 내 아이들은 당신의 후계자이기 이전에 내 아들딸이에요. 돈과 권력을 위해 아이들의 영혼을 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문으로 향하려 할 때 등 뒤에서 태민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날아와 그녀의 발을 꿰뚫었다.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당신이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미혼모라는 걸 증명해 줄 테니.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지.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게 되진 않을 거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태민의 협박은 임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비정한 말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웠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며 굳게 맹세했다. 절대로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기나긴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강태민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무렵 강태민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은 JS그룹의 심장부인 강씨 일가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특히 그 소식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인물은 바로 강태민의 사촌 동생이자 JS 호텔의 대표이사인 강유라였다. 그녀는 늘 우아하고 세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망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유라는 오랫동안 JS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다. 강태민이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 나타난 두 아이, 그것도 아들까지 포함된 쌍둥이는 그녀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최악의 변수였다. 그녀는 서재에서 사립탐정에게서 건네받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웃었다. 보고서에 담긴 임서연의 정보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가난한 화가, 지망생, 미혼모, 아무런 배경도 없는 고아. 유라는 이런 여자가 감히 JS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을 느꼈다. 겨우 이런 여자에게 강태민이 발목을 잡혔단 말이야? 그녀는 임서연을 너무나 쉬운 상대로 여겼다. 가볍게 밟아주면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신복에게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평화롭던 은혜의 마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악질적인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와 서연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들은 서연을 재벌 회장을 꿰어 돈을 뜯어내려는 미혼모로 몰아가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서연을 향한 따뜻했던 시선은 어느새 의심과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연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마을 회관에서도 갑자기 그만둬 달라는 통보가 날아왔다.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지어 집주인 할머니마저 안절부절못하며 집을 비워달라고 사정했다. 누군가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서연은 이 모든 일에 배우의 강태민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압박해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짓이죠. 이렇게 치사한 방법까지 써야 했나요? 내 삶을 망가뜨리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태민은 의아했다. 그는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최민호 실장을 통해 알아보았고 곧 익명의 제보로 인해 몇몇 언론사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유라의 짓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서연의 불안정한 상황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한 짓이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도 그게 바로 당신이 처한 현실이야. 당신 혼자서는 아이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어. 내 옆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다.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무력함을 비웃고 있었다. 한편 강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씨 일가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서연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집안에 들일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태민 오빠의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녀는 교묘한 말솜씨로 친척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서연을 집안의 수치로 만들어버렸다. 유라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연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들거나 혹은 태민이 여론에 떠밀려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민과 서연 사이의 불신을 이용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는 동안 자신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녀의 적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금 오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강태민이 보낸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다시 듣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정말로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 강태민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자신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일까? 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적, JS그룹 내부 혹은 강씨 일가에 자신과 아이들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에 젖어 있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적의 정체를 밝혀내고 맞서 싸워야만 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깨달은 순간 임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으로 남기를 거부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적들이 자신을 가난하고 무력한 미혼모라고 얕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먼저 연락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그의 집무실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분노가 아닌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결혼하죠. 그녀의 말에 강태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예상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수정한 계약서 조항들을 내밀었다. 첫째,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어머니인 자신에게 있다. 둘째, 아이들의 이름으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탁기금을 조성한다. 셋째, 이름뿐인 안주인으로 살지 않겠다. JS그룹에 방치된 미술재단의 이사장직을 나에게 달라.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태민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닌 동등한 거래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받아들이지. 하지만 명심해. 내 아내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의 경고에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각오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 결혼이 성사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발로 호랑이 굴, 아니,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늪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연과 아이들은 강씨 일가가 모여 사는 거대한 저택 단지 내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그곳은 은혜마을의 소박한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지만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면서도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들의 시선에는 은근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입주한 다음 날 예상대로 강유라가 찾아왔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환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분이 이런 험한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 말 속에는 가시 돋친 조롱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유라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순진한 시골 여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모르는 게 많으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저자세에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생각대로 별 볼 일 없는 여자였다. 유라는 서연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에 나가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빌라 안에서 보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강씨 일가의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역시 어쩔 수 없는 촌뜨기라며 수군거렸다. 아무도 그녀가 그 순진한 가면 뒤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진짜 활동은
모두가 잠든 밤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화가 특유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을 이용해 낮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사용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조각들, 집안을 드나드는 낯선 방문객들, 그리고 특히 강유라의 모든 동선과 통화 내용. 그녀의 스케치북은 이제 풍경화가 아닌 거대한 저택의 권력 관계도와 비밀 정보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강유라가 자신의 신복인 김상무와 은밀하게 프로젝트 V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엿듣게 되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JS 그룹의 명운을 걸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강태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공격했던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강태민의 비서인 최민호 실장이었다. 그는 태민의 명령으로 서연을 보좌하면서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현명하고 강단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강유라 이사가 최근 들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던 차였다. 어느 날 저녁 최 실장은 서연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가 슬쩍 말을 건넸다. 사모님, 혹시 프로젝트 V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서연은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다. 그게 뭐죠?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유라 이사님께서 그룹의 자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투자지만 실제로는 그룹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서 무언가를 본 것이었다. 그룹을 지킬 수 있는 의외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그의 말은 서연의 모든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로 꿰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JS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전운이 감돌았다. 강유라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는 시작부터 강태민을 향한 날 선공격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들은 하나같이 강태민의 경영 방식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태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강태민 회장의 독단 경영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이어서 그녀의 신복인 김상무가 일어나 결정적인 증거라며 서류 뭉치를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그 안에는 강태민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회계장부와 거짓 진술서들이 들어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 강태민은 속수무책이었다. 모두 거짓이야. 이건 음해야. 태민은 분노에 차서 외쳤지만 이성적으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을 겨냥한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사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제국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계획한 유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 V가 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V를 회사를 구할 유일한 동아줄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다. 이에 저는 강태민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제가 임시 의장직을 맡고자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사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강태민이 축출되고 강유라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 바로 임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굳은 표정의 최민호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유라는 경악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새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여긴 애들 소꿉 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그녀의 눈에는 서연이 모든 것을 망치러 온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유라의 고함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긴급한 사안이라 부득이하게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사님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건들에 대해 주주이자 회장님의 아내로서 반드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소란스럽던 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강태민조차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서연은 최 실장의 도움을 받아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이것은 강유라 이사님과 김상무님이 나누신 대화의 일부입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는 강태민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유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은 이어서 프로젝트 V의 실체를 폭로했다. 그녀가 제시한 자료는 프로젝트 V의 해외 투자자들이 실체 없는 유령 회사이며 모든 자금의 흐름이 결국 유라의 개인 계좌로 향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최 실장의 도움을 받아 유라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계획의 허점을 파헤쳤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강태민의 비자금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IT 보안 전문가의 영상 증언을 통해 김상무가 제출한 회계장부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다. 서연의 논리 정연한 반격 앞에 유라와 김상무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유라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거짓말,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이사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야망은 한낱 신기루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강태민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너진 유라를 보고 있지도 안도하는 이사들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스크린 앞에서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임서연의 모습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녀린 여자, 계약 관계로 묶어두려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지켜냈다. 그는 처음으로 거대한 충격과 함께 심장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고 미안함이었으며, 그리고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어떤 뜨거운 감정의 시작이었다. 강유라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임서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발악은 그저 추한 소음일 뿐이었다. 이사회는 즉시 강유라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김상무와 함께 그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유라는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탐욕스러운 마녀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강태민에게 사과하며 서연의 용기와 지혜에 찬사를 보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마침내 회의실에 강태민과 임서연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는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그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것은 그의 돈도 권력도 아닌 그가 계약서로 묶어두려 했던 한 여자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오만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굳어있던 입술을 겨우 열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 돈과 힘이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도 나는 당신을 내 통제 아래 두려고만 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당신의 삶을 계약서 안에 가두려고 했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음을 덮고 있던 얼음장 같은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외로운 남자의 얼어붙은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아니,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까지 지켜줬소. 내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지켜준 거야.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걸어가 책상 서랍에서 그들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이런 종이 쪼가리는 이제 필요 없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고용주나 아이들의 법적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소. 나는 당신의 남편이 그리고 민준이와 민서의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소.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단 말이오. 그의 서툰 고백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프러포즈보다 서연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날 저녁 태미는 텅 빈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빌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등장에 민준이와 민서는 어색해하며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태미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서툰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말했다. 민준아, 민서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태미는 어색하게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장난감 로봇과 인형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아들었다.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 태미는 서연에게 자신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도 되겠냐고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동화책 한 권을 건넸다. 태미는 아이들의 침대 옆에 걸터 앉아 어색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아빠의 팔에 기댄 채 스르르 잠이 들었고 과묵하던 민준이는 잠들기 직전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아빠, 내일도 와요? 그 한마디에 태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대답하지 못하다가 이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그럼 매일 올게. 아빠가 매일매일 책 읽어줄게. 서연은 방문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이 거대한 빌라에 처음으로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앞으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1년 후 JS 아트 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오랫동안 이름뿐인 유령 재단으로 방치되었던 곳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새로 부임한 임서연 이사장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세련되면서도 소박한 그녀의 스타일은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었고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은 업계 전문가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다. 오늘 재단은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 교육 지원 사업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 행사를 열었다. 단상에 선 서연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그림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강태민은 아들 민준과 딸 민서의 손을 잡고 아내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짙은 사랑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1년 전 그저 방패막이로 내세웠던 재단 이사장 자리가 그녀에게 이토록 멋진 날개가 되어줄 줄은 미처 몰랐다. 그녀는 그의 아내, 그의 아이들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하나의 세계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서연에게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태미는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 물러나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런 복잡한 자리는 질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사모님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가장 열렬한 후원자일 뿐입니다. 그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유명했다. 얼음 제왕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고 특히 가정이 있는 직원들의 복지에 큰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자신이 칼퇴근을 한다는 것이었다. JS 그룹 창사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 그 어떤 중요한 계약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더 소중했다. 며칠 후 민준이와 민서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빠 참여 수업이 열렸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최민호 실장을 보냈을 테지만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유치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정장 차림에 그는 다른 아빠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지만 그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노래를 부르며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 민준이는 아빠가 만들어준 로켓을 자랑하며 어깨를 으쓱했고 민서는 아빠 목에 매달려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빌라가 아니었다. 집안 곳곳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서연이 가꾸는 정원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고 태민과 서연은 맞장구를 치며 다정하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은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서연과 태민은 2층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태민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다. 서연이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5년 전 그녀가 잃어버렸던 것과 비슷한 모양의 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나무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당신을 처음 기억하게 했던 물건이야. 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걸 볼 때마다 생각했소.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걸 소중히 간직할까? 이제는 알 것 같아. 당신은 늘 그대로였소. 화려한 보석보다 따뜻한 나무의 온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머리핀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그의 품에 더 깊이 기댔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녀의 수줍은 고백에 태미는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태민에게 공허함의 상징이었던 저 불빛들은 이제 그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의 행복처럼 따스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왕자를 만나 끝이 났지만 임서연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총재의 아이를 가졌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고 부유한 마님이자 존경받는 이사장이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있었다. 그 어떤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그들의 행복한 나날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었다.